네, 관련 얘기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잠시 뒤에 이제 블랙리스트는 짚어보기로 하고 그 전에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오늘 법정에 나란히 섰습니다. 근데 뭐 두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이 상당히 좀 대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사실 이모 조카가 아니라 해도 법정에서까지 서로 아는 체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네. 좀 냉랭한 분위기였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예. 장시호 씨가 어쨌든 자신의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장시호 씨도 최순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 동계스포츠센터라는 것도 최순실이 기획하고 자기는 그냥 최순실 이모의 말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책임이 최순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최순실은 불만이라고 보고 장시호 입장에서는 제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모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지금 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저기 카메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재판하는 동안은 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장시호 씨는 힐끗힐끗 최순실 쪽을 봤대요. 최순실 씨는 전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니까 눈치를 살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자기는 의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또 최순실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농단을 했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장시호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움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화면을 분할해서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표정이나 차림이나 이런 데에서 두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 보여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진술 내용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시호 씨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앞선 청문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고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동계스포츠센터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맨 최순실 처음에? 아이디어,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센터의 직위는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위도 없이 그 동계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거슬릴 수는 이 네, 지금 재판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모한테 떠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교수님이 그 재판하는 도중에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의 눈치를 이제 보고 좀 힐끔거렸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나갈 때 재판 끝나고 나갈 때에는 대조적으로 최순실 씨는 손으로 이제 얼굴을 다 가리는 모습이었지만 장시호 들어올 씨는 때도 얼굴을 가렸잖아요. 네, 장시호 씨는 나가면서 검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아.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검사에게 인사를 하고 나갈 정도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네. 본인이 검찰하고 많이 특수관계에 있다. 검찰의 수사에 많이 협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 사건 관련해서는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나중에 집행유예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요점은 네. 장시호 씨가 그런 그 맥락 하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진술이나 증거물들을 검찰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최순실 씨가 그 상황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예.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예 중에 하나가 검찰이 오늘 제출한 것 중에 무슨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문서 중에 하나의 내용이 대빵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구가 적혀져 예. 있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빵이라고 하는 건 최순실 씨를 의미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최순실 씨가 본인이 여기에 관여한 게 없다라는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그런 문건이 최순실 씨로부터 장시호로부터 김종 이런 식으로 건너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빵 드림이라는 문서도 있었고 그리고 미스터 판다 네. 서류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그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가정주부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듯이 좀 그렇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게 결국은 책임을 예. 좀 회피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이모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네. 자기가 무슨 기획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말이 맞는 게 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최순실이 장시호한테 하루 전에 그 계획서 만들어라. 동계스포츠센터라고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걸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지시에서 움직여진 게 맞아요. 또 심부름 하거나 아니면 김종차가 만나게 할 때 전화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고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예. 그러니까 장시호 입장에서는 자기는 사실 여러 몸통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이 사건에서 자기는 몸통으로 개입한 적이 없고 물론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강요한 부분, 횡령한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장시호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나 이 뭐 전체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사건에 본인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요. 예. 이게 재판에서 공동 정범이냐 종범이냐에 따라서 이 형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최순실 씨랑 같이 공모한 게 인정이 돼버리게 되면 공동 정범으로서 예. 네. 본인이 그 주체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최순실 씨가 시키는 걸 따라서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종범이 돼서 형이 반으로 깎여요. 네. 그런 걸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언만 했다 또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그런 주장을 보강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내세워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건 나는 직위도 없었다. 내가 거기에 무슨 뭐 등기된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직함을 가진 것도 네. 아니고 내가 거기에 나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영향을 미치겠느냐. 네. 나는 민간인이다. 그게 최순실 씨의 논리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최순실 씨가 민간인인 거 맞지만 네. 직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그 사람이 이런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거기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김종 그 전 차관. 문체부 2차관 또 박근혜 대통령, 네. 뭐 안종범 수석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검찰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죠. 보이긴 그런데 하네요. 최순실 예. 씨는 항상 주장하는 게 본인이 지금 부인을 하면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증거 객관적으로 본인이 어떤 공식적인 명함이나 직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너네들이 나에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뒤에 소위 말하는 그 앞에 우리 대리사장을 내세워서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뭔가 행위를 하게 하고 네. 실제 이득은 뒤에서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그 뒤에서 실질적인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려면 매우 힘들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장에는 최순실 씨, 장시호 씨 그리고 김종 전 차관도 이제 예, 같이 세 그렇죠. 명이 나란히 서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에 대한 그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 센터가 16억이라는 그 출연료를 돈을, 받았는데 예,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 뭐 대빵들이 뭐 미스터 판다 서류 이런 식으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면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그냥 좀 뭐 허술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이게 제대로 운영된 게 최순실이 돈 빼먹는 하나의 어떤 통로였던 것 같아요. 예. 이게 16억만 받은 게 아니고요. 네. 문체부에서도 5억인가 6억 받았어요. 네. 그리고 GLK인가 거기 또 그랜드 코리아 레저 예. 거기서도 2억인가 또 받았고요. 네. 그것도 강요해서 받았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사장한테 돈 내놓으라 그래서. 근데 여기에 최순실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최순실은 증거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종합해 보면 최순실이 직접 개입해서 그 많은 돈들을 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장시호는 단순히 찾아가라면 찾아가고 전화하라면 전화하고 이규혁 씨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그 심부름 역할만 했지 실제 최순실이 모든 걸 계획하고 압력도 행사해 돈을 빼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다른 증인들의 말이에요. 최순실은 그러나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모르쇠로 하는데 저게 얼마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요. 어제 헌재에서도 그 최순실 씨가 그 변호인단한테 주장한 게 뭐냐면 내가 이 건에 개입했다고 니네들이 주장하는데 무슨 이 건에 개입했냐 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이 영재 스포츠센터에 삼성이 돈을 지원했다고 칩시다. 최순실한테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최순실의 그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없어요. 네. 그럼 최순실 씨 말대로 네. 정말로 나는 이 건을 하나도 개입한 게 없고 내가 이런 걸 해서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이런 행위를 내가 했겠냐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이제 증거 법칙에 의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기 네. 때문에 최순실 씨가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그런데 정유라가 지원을 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연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최순실 이름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그 회사 이름으로 들어갔을 뿐더러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삼성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또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승마 선수 6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화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본인의 딸에 대해서만 독점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네. 김종 전 차관은 그럼 여기서 어떤 역할을 김종 전 했다고 차관은 봐야 되는 최순실 씨의 그런 부탁을 받고 네.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김종 주장은 뭐냐 하면은 나는 당연히 내가 여기서 무슨 이권 챙기겠냐. 건가요? 예. 나는 대통령이 시키니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득을 챙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서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영재센터에 돈은 들어왔는데 서로 다 그렇습니다. 이권을 챙긴 적은 없다라고 네,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네.
지금 아까 뭐 삼성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검에서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예.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쯤 대면 조사를 받을 것이냐 이 예. 부분이 참 궁금한데 아까 특검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죠. 2월 초라고. 그러니까 네. 설 전까지 아마 이제 마무리하고 네. 그 다음에 2월 초가 되면 대통령을 그러니까 설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계획이고 네. 그리고 나서 증거를 일정 부분 증거 나올 가능성 별로 없지만 또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또 거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보안 네. 시세라는 이유로 네. 지난번에 검찰이 하려고 했더니 못 하겠지 않습니까? 이미 제출하고. 네. 근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네. 그리고 2월에 되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내일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구속이 결정되면 최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구속 기간 안에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20일이 지나면 기소를 해야 되니까 기소하기 전에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찾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네. 대면 조사 없이 만약에 기소를 했을 경우에 재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2월 초에 하겠다고 하는 계획과 플랜을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 조사를 이번에는 과연 받을까요? 그러니까요. 좀 의문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본인이 직접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성실히 임하겠다고 놓고 안 받잖아요. 네. 네. 특검에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불리한 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방법을 쓴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갑자기 그냥 신년 기자회견 하는 것처럼 노트북도 못 들어오게 하고 카메라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가 찍은 거 그대로 내보내는 그런 식의 또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대면 조사에 응하게 되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그 뭐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를 곧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술 자체가 증거가 예, 될 수 진술 있다는 조서가 거죠. 있으니까 예. 피의자로서 이제 진술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되는데 네. 물론 본인이 증거에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경찰이 작성한 신문 조서에 부동의하게 되면 아예 증거인멸 자체가 없지만 네. 검찰이 작성한 신문 조서에 부동의하면은 그 자체로 증거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그게 얼마나 특별하게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입장이라면 제가 네. 대통령이라면 대면 조사에 응해서 검찰이 뭐라고 질문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당황해서 잘못된 진술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약간 좀 창피하고 뭐 낮은 부끄럽겠지만 대면에서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적은 의견서 같은 거를 그냥 검찰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그대로 특검에서 어쨌든 검찰 그 증거로 낼 수밖에 없고 네. 본인은 그 유리하게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마찬가지의 진술만 법원에서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예. 지금 특검에서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윤선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앞서서 두 사람이 관련성을 부인했거든요. 그렇죠.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 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도 사실 교육문화수석의 소관인데 민정수석 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네. 조윤선 이름이라는 것을 명예를 걸고 대답을 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언론에 조윤선 중에 제가 어려운 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얘기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네, 저희가 청문회 당시에 그 발언 내용을 들어봤는데 네. 지금 특검에서의 진술 내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그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 만든 적도 없고 개입한 적도 없고. 그러나 이제 모르겠어요. 뭐 발표가 안 나왔으니까 네. 특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특검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문체부의 직원이 사용한 컴퓨터 안에서 조윤선 장관이 개입했다고 정황이 드러난 증거가 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하드디스크를 했어요. 복원했다고 하죠. 하드디스크를 복원하고 예. 또 부하 직원의 컴퓨터 안에서 또 그런 증거가 또 네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아마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질신문을 준비한다고까지 제가 듣고 들어왔는데 네. 그 뒤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대질신문까지 했다고 하면 사실은 둘을 같이 부른 이유가 동시에 양쪽 뭐
분리돼서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양쪽에서 서로 한쪽에서 증언한 내용과 이쪽에서 증언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압박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춘이 증언한 내용과 조윤선이 증언한 내용이 다를 경우는 한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압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또 대질 가운데 혹시나 말을 좀 실수하거나 아니면 진심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본다고 하면 이게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물론 두 사람 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술술 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했느냐 또 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들의 말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한데 근데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공직 시절에 명패까지도 이미 없앴다라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이 정도로 물증을 없앴는데 과연 특검에서 어떤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 걸까요? 김기춘 전 실장은 증거가 없을 겁니다. 물론 무슨 서류 박스 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옮기는 것이 CCTV를 복원해 보니까 나왔다는 정도인데 그 서류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증거로서 뭐 특별히 의미는 없는 거고요.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이나 둘 다 법조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까지 자기에게 무엇을 물어볼지 너무 잘 알아요. 대들신문 한다고 해서 둘이 술술 불 가능성도 없고요. 둘의 얘기가 서로 다를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물어볼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시켰냐.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둘이 다르게 대답할 만한 건덕지가 없죠.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다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특검도.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만약에 증거 중에 이메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문서에 조윤선 이름이 딱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만드세요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거 가지고서 제시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조윤선 장관 이름이나 김기춘 이름이 전혀 없는 거 가지고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법꾸라지들 아닙니까? 당연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입증이 좀 어려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도 증거인멸의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긴급 체포할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특검보가 오늘 그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긴급 체포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그 상태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과거에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예전에 증거인멸을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그 문서인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정도 혹은 청구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단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이따가 조사 끝난 다음에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긴급체포는 조사받는 도중에 갑자기 딱 그 사람을 체포해서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게끔 하는 거고 사전 구속영장은 그렇지 않고 이제 조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영장을 그냥 법원에 청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이 사람들이 했을 경우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를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서만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거란 얘기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만약에 건가요?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대답을 제대로 했으면 사실은 그것 자체로도 이런 대답을 했는데 그 전에 증거인멸을 하더라. 이런 게 되니까 오히려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 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지금 뭐라고 말을 못 해요. 그러나 법조 기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영장 청구에 무게를 둔다고 해서 과연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될까? 이런 좀 의심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김영재 원장도 지금 이제 피의자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비선 진료라든지 세월호 7시간과 연관된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또 특검에서 그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보안 손님으로 몰래 들어다녔다고 하는 부분도 나왔고 또 세월호 7시간에 본인이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료 기록부의 사인이 본인 사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장모가 그날 치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장모의 진료 기록부의 사인이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프로포폴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 한 사람의 장모의 무릎 관절 아픈 부분에 쓰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다.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골프 치러 갔다고 했는데 그 통행료를 받은 그 고속도로 통행료 찍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루트가 달라요. 금액도 다르고 루트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이 문제가 되자 자기 스스로가
그 증거물이라고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 정황들이 사실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걸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서 실제 세월호 7시간 그 가운데 본인이 진료를 했는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네. 김영재 원장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의자가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김영재 원장에게 지금 쓰여진 혐의는 두 가지, 의료법 위반하고 예. 허위 진료 기록부 작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뭐 비선실세여서 뭐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고 대통령에 대해서 푸릇푸릇 주사했다, 의료법 정도는 위반될 수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그 사람에게 무슨 죄를 더 우리가 씌울 수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의 부인이나 뭐 처남이 여러 가지 뭐 혜택을 받았다? 그건 혜택을 준 사람이 잘못인 거지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부인의 회사나 처남 회사에 대해서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비선진료 의혹 수사가 돈 거래, 네. 그 뒤에 있는 돈 거래 정황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거든요. 뇌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최순실과의 연관성을 보는 거잖아요. 네. 이 두 사람, 두 회사,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YJ 제이콥스 메디칼하고 그다음에 존 에이콥스인가요? 그 두 회사, 네, 제이콥스인가요? 에이콥스, 예. 그 두 회사가 최순실한테 돈을 입금한 정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최순실한테 돈을 준 거잖아요. 그건 충분히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자기가 혜택을 받은 거니까. 네. 물론 그게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혜택을 준 거잖아요. 또 네. 최순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이 김영재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제3자 뇌물죄도 충분히 고려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좌 추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돈의 흐름을 통해서 혹시나 최순실에게 흘러간 돈이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는지 네. 그러면 뇌물죄로 엮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뇌물 혐의까지도 씌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한테 해당이 되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그냥 나는 진료만 받았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서로 뭐 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잘 몰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걸린다 하더라도 최순실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무원 적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최순실은 민간인인데 지금 YJ콥스에서 5천만 원이 제이콥스로 넘어가서 그 처남이 운영하는 거기 존 제이콥스에서 넘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최순실 씨에게 3,740만 원이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대통령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게 과연 뇌물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다만 그걸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비선진료를 하고 대통령이 김영재 의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 네. 이유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예, 예. 만약에 거기서 둘 다 지금처럼 또 부인하게 된다면 또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부에서 받은 정책적인 특혜 이 부분과의 연결고리를 또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네.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뭐 특혜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건데요. 그런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앞서 저희가 그래픽에서 존 제이콥스를 존 에이콥스라고 이렇게 네. 잘못 보도해드렸는데 존 제이콥스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오늘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